10년 동안 매일 아침 위패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국가유공자 할머니로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던 손자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살아있어요. 죽은 거 거짓말이었어요. 78 할머니는 그날부터 나라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김분옥 할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할머니를 응원하는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김분옥 할머니와 민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 단지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고요했습니다. 복도엔 오래된 형광등 불빛만 깜빡였고 계단엔 누군가 흘린 김치 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곳 3층 끝방에 사는 김분옥 할머니는 78배 나이에도 누구보다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온 할머니의 눈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창가 옆 작은 탁자였어요. 그곳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펼쳐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작은 태극기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천 가장자리가 해져서 실밥이 보일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깃발을 다렸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만지듯 천천히 정성스럽게 주름을 펴나갔죠. 태극기 옆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25살 때 찍은 사진이라 얼굴이 아직 어려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할머니는 그 웃음을 본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민호야, 오늘도 할머니 왔다. 할머니는 액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옆엔 작은 위패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고김민호 일병이라고 적힌 위패였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죠.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국방부 직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손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김민호 일병께서 해외 파병 작전 중 전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먼저 보낸 할머니였지만 손자마저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직원은 할머니 앞에 전사 통지서를 내밀었고 며칠 후 군장으로 덮인 관이 집 앞에 도착했죠.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었고 친구들도 멀리서 인사만 하고 갔어요. 할머니는 국군묘지에 손자를 묻으며 처음으로 태극기를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이라는 명패와 함께요. 그 이후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달 보훈청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근근히 생활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혼자 사는 할머니에겐 최소한의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건 마음속 빈자리였어요. 할머니는 매주 국군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묘비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죠. 민호야, 할미가 또 왔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기는 괜찮냐? 대답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묘비를 닫고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다 돌아오곤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위패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웃들은 할머니를 국가유공자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존경과 동정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네요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말들이 싫었습니다. 나라가 뭐가 대단해. 내 손주 데려간 게 대단한 거냐?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손자는 나라가 데려간 거니까 할머니가 울면 손자가 편히 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의식을 마친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 양은 적었지만 정성만은 가득했죠. 창밖으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으며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저 깃발 아래서 손자가 살았고 저 깃발 아래서 손자가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할미는 오늘도 산다. 그렇게 김분옥 할머니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서, 손자를 잃은 할머니로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일상이었어요. 태극기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위패는 조용히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아침 의식을 마치고 위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기도를 올렸어요. 10년이 넘도록 반복해온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할미가 오늘은 시장 좀 다녀올게. 김치가 떨어져서 말이다. 위패에 대고 말을 거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손자와 이어져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는 일도 드물었죠. 가끔 보훈청에서 안내 전화가 오거나 동네 반장이 연락할 때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알 수 없는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다는 걸 동네 반장에게 들었거든요. 또 무슨 사기꾼인가. 할머니는 전화를 끊으려고 손가락을 화면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일반 전화가 아니라 영상 통화였던 겁니다. 초록색 카메라 아이콘이 화면에 떠 있었죠.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영상 통화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사용법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초록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서서히 영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흔들리는 화면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선명해지면서 할머니의 눈앞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죠. 군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뒤로는 낡은 막사 같은 벽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위패 옆 액자 속에서 매일 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화면 속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할머니, 저예요.
민호예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목이 막힌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신이냐, 귀신이 나타난 거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죽은 손자가 화면 속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직접 전사 통지서를 가져왔고 관 속엔 군복이 가득 들어 있었고 국군묘지에 묘비까지 세워졌는데 말이죠. 나라가 또 날 시험하는 거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지만 화면 속 남자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깨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저 얼굴은 분명 민호였어요. 할머니, 저 살아있어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할머니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조금 더 낮아지고 거칠어졌지만 분명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은 거 거짓말이었어요. 저 살아있어요. 할머니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죽었다던 손자가 살아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 속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민호야, 정말 내가 맞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군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고리였어요. 할머니가 군대 가기 전에 선물로 준 바로 그 열쇠고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거 아직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민호야, 민호야. 할머니는 화면을 붙잡으려는 듯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화면 속 민호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민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민호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꼭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민호가 살아있다. 할머니는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위패를 손에 들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절했던 그 위패를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젠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꿈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너무나 생생했죠. 정말 민호가 맞을까?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 할머니는 몇 번이고 휴대폰을 켜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라는 글씨만 떠 있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민호의 목소리를, 그리고 할머니가 준 열쇠고리까지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보훈청이었죠. 보훈청 건물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어요. 보상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러 왔었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진실을 알아내러 온 거였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표정이 무뚝뚝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저기 전사자 명단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함이랑 전사자 관계 말씀해 주세요. 김분옥이고요. 손자 김민호가 10년 전에 해외 파병 중 전사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거리는 소리만 민원실 안에 울렸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입술이 바짝 말랐죠. 김민호 일병 맞으시죠? 10년 전 파병 작전 중 전사 처리 확정입니다. 그게 그 애가 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로요.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어요. 눈빛엔 의심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민호가 살아있다고 했어요. 죽은 게 거짓말이라고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사 기록은 국방부에서 확정한 겁니다.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봤어요. 민호 얼굴을, 목소리를.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신가요? 요즘 그런 수법이 많습니다. 유가족 대상으로 사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민호가 보여준 열쇠고리, 민호의 눈빛, 그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영상을 녹화해 두셨나요?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녹화라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하지만 혹시 몰라 휴대폰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영상 통화가 자동으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엔 군복 입은 민호가 울고 있었고 할머니에게 말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직원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정말.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민호가 살아있다고요. 직원은 말없이 화면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직원이 다시 나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어요. 할머니, 상부에 보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김민호 일병은 전사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최소 몇 주는 걸릴 겁니다. 할머니는 답답했습니다. 몇 주라니 그 사이에 민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훈청을 나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호한테서 다시 연락이 올까봐 한시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걸어오는 길에도 계속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일반 전화였습니다. 할머니는 후다닥 달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호야, 정말 내가 맞냐?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들어주세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작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전이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이 다쳤고 저는 현지 민병대한테 잡혔어요.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저를 구출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사망 처리했어요. 작전 실패를 은폐하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할머니, 저는 비공식 인질 교환으로 풀려났어요. 하지만 이미 전사자가 된 사람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군인이 된 거예요. 할머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라에서 손자를 버렸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호야, 그럼 넌 지금 어디 있냐? 해외에요. 돌아가면 다 덮어버릴 거래요. 저를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럴 순 없다. 할미가 나라한테 따질 거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이 일은 위험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나라가 내 손주를 버렸구나. 민호와의 통화 이후 할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민호가 말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작전 실패, 은폐, 사망 처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할머니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몇 번을 전화해도 조사 중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답답했어요.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순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 중 하나였어요. 수첩 안엔 옛 전우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몇몇은 아직 살아계셨죠. 할머니는 그중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민호가 군대 갈 때 추천서를 써줬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보고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단독주택 골목이었어요.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저 김분옥이라고 합니다. 남편 김태준이가 박철수 씨랑 전우였는데요. 여자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시댁. 들어오세요. 집안은 어둡고 쌀쌀했습니다. 거실 한쪽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박철수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앞에 절을 올렸죠.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이에요. 병원에서 편히 갔어요. 두 할머니는 마주 앉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차를 내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민호 말인데요. 박 씨 부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를 놓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민호 그애 전사했다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민호가 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 씨 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영상 녹화본을 보여줬어요. 박 씨 부인은 화면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정말 민호가 맞나요? 맞아요. 그 애가 말하길 작전이 실패했는데 나라에서 은폐하려고 사망 처리했대요. 박 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시댁 혹시 그날 작전 날짜 아세요? 10년 전 3월 15일이요. 박 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엔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편지들이 가득했죠. 우리 영감이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민호 얘기를요.
할머니는 긴장한 채 박 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작전에서 원래 죽었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대요. 누구요? 작전 지휘관 아들이요.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냈어요. 10년 전 기사였습니다. 해외 파병 부대 작전 성공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죠. 이 기사 보세요. 작전 성공이래요. 하지만 우리 영감은 달리 들었대요. 뭐라고 들었는데요? 박 씨 부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작전이 실패했대요. 그날 지휘관 아들이 실수로 민간인을 쏴서 큰 문제가 됐대요. 국제 문제로 번질 뻔했다고요.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명단을 바꿨대요. 지휘관 아들 대신 민호를 넣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영감도 처음엔 안 믿었대요. 하지만 나중에 확인했대요. 지휘관 아들은 멀쩡히 살아 돌아왔어요. 그것도 진급까지 해서요.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준혁이요. 지금은 대령까지 올라갔대요.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호가 죽은 게 아니라 바뀌었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아들을 살리려고 민호를 희생시켰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우리 민호를 바꿔치기 했구나. 박 씨 부인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김시댁,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 영감도 이 얘기하다가 경고받았대요. 입 다물라고요. 경고요? 군에서 사람이 왔대요. 더 이상 떠들면 불이익 준다고. 그래서 우리 영감은 평생 입 다물고 살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입 다물 수 없어요. 민호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박 씨 부인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 영감이 메모해 둔 거예요. 당시 작전 관련된 사람들 이름이랑 날짜가 적혀 있어요. 할머니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이름 몇 개와 날짜, 그리고 명단 교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집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야, 할미가 꼭 진실 밝혀낼 거다. 주머니 속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할머니에겐 증거가 있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단서였죠. 박 씨 부인에게서 받은 메모지를 들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준비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선 할머니는 영상 녹화본과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건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요? 증거가 있잖아요. 이건 개인이 작성한 메모에 불과합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공식 문서는 어떻게 받아요? 나라에서 거짓으로 만든 게 공식 문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할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상부에 보고는 하겠습니다. 보고만 하면 뭐해요? 민호는 지금 해외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할머니, 큰 소리 내시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민원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머니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지만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흐릿한 시야로 사람들을 봤어요. 구급차가 불렸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건 몇 시간 후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민호를 찾아야 한다고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귀하의 주장은 근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김민호 일병의 전사 기록은 정식 절차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며 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국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라가 할머니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려는 할머니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보훈청에서 온 거였어요.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 자격 재심사 통보. 내용을 읽는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의 전사 기록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유가족 자격이 재심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재심이 끝날 때까지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보상금이 중단되면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임대 아파트 월세도 병원비도 밥값도 그 돈으로 겨우 해결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 2달 안에 밀린 돈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퇴거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텅 빈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김치 반 통과 오래된 된장 한 통이 전부였어요. 쌀도 바닥났고 반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어요. 이걸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할머니는 후다닥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걱정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를 들으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할미는 괜찮다. 너는 괜찮냐?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제 얘기 듣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다. 할미는 끝까지 싸울 거다. 할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민호야, 할미가 포기하면 넌 영원히 죽은 사람으로 남는다. 그럴 순 없다. 하지만 할머니,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차라리 연락 끊을게요. 안 돼.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호야, 나라가 널 버렸어도 할미는 안 버린다. 절대 안 버린다. 전화 너머로 민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한다, 민호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 소중히 보관해둔 물건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쓴 편지, 남편이 남긴 6.25 참전 수첩, 그리고 낡은 태극기 한 장. 할머니는 태극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천은 발에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깃발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은 이 깃발 아래서 싸웠고 아들은 이 깃발을 받들며 자랐으며 민호는 이 깃발을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깃발이 민호를 버렸어요. 아니다. 나라가 버렸어도 이 깃발의 의미까지 버릴 순 없다. 할머니는 태극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할머니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시민단체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예전에 아파트 재개발 반대할 때 도움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국가 유공자 유가족인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나온 사람은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정수진이라고 했어요.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영상통화, 박 씨 부인에게 들은 이야기, 국방부의 거부, 보상금 중단까지요. 정수진은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하며 들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언론의 힘이 필요합니다. 언론이요? 네. 기자를 연결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예요. 며칠 후 작은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자는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이름은 한민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앉자마자 녹음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할머니는 또다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한민수 기자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어요. 영상 녹화본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민수 기자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특종입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위험하다니요? 국방부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민호를 위해서요. 한민수 기자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취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한민수 기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관계자를 접촉하고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대부분 입을 다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명령을 어길 순 없어요. 한민수 기자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증언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줄을 뒤진 끝에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당시 작전에 참여했다가 퇴역한 군인 하나가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만남은 조용한 술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기자 양반, 이거 기사 내면 나 죽을 수도 있어요.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절대 신원 노출 안 됩니다. 남자는 소주잔을 비우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정말 끔찍했어요. 작전이 엉망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휘관 아들이 실수했어요. 민간인을 적군으로 착각하고 쐈죠. 그 바람에 현지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한민수 기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가 포위됐어요. 김민호 일병도 그때 잡혔고요. 우린 구출 작전을 요청했지만 윗선에서 거부했어요. 왜요? 작전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죠. 대신 김민호를 전사 처리하고 사건을 덮으라고 했어요. 그럼 지휘관 아들은요? 멀쩡히 돌아왔죠. 나중에 훈장까지 받았어요. 김민호 대신요. 한민수 기자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이 증언 기사화해도 되겠습니까?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요. 이젠 양심에 빚진 채로 못 살겠어요. 며칠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인터넷 신문 일면에 큼지막하게 실렸어요. 전사 처리된 군인 알고 보니 살아있었다. 국방부 은폐 의혹. 기사엔 할머니의 인터뷰와 익명 증언자의 폭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녹화본 일부도 공개됐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국방부는 해명해라. 할머니 너무 불쌍하시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부 소속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었어요. 그들은 할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분옥 씨 계십니까?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들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국방부 소속이었습니다. 저희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앉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가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지금 당장 기사 삭제 요청하고 사과문 발표하세요.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민호는 살아있어요. 남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영상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조작일 수도 있죠. 조작이 아니에요. 그럼 김민호를 데려오세요. 직접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해외에 있었고 연락도 불규칙적이었어요. 데려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못하시겠죠?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민수 기자였어요. 할머니, 저한테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기사 내리라고 하네요. 어떡하죠?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영영 진실을 밝힐 수 없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안 물러서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0만 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야당 의원 한 명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정수진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국회에 가셔야 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예요. 할머니는 두려웠습니다.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국회, 그 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국정감사 당일 할머니는 검은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가슴엔 남편의 참전 용사 배지와 민호의 군번줄을 달았습니다. 국회로 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일상은 10년 전에 멈춰 있었죠. 국회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탔어요.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긴장 때문에 서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수진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들어갔어요. 국정감사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방청석엔 시민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증인 김분옥 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증인께서는 김민호 일병의 할머니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일병은 10년 전 해외 파병 중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김민호 일병이 살아있다고 주장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호가 직접 저한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진이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국정감사장 앞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엔 군복을 입은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눈물. 민호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살아있어요. 죽은 거 거짓말이었어요. 감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의원들도 방청객들도 모두 화면을 응시했어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이 아이는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감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아이를 죽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작전 실패를 숨기려고 누군가의 아들을 살리려고 말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인, 그건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의원이 제지했습니다. 증인 발언 중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입니다. 남편은 6.25 때 나라를 지켰고 아들은 군복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손자까지 나라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손자를 지키지 못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나라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가족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반론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방부 관계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민호 일병의 전사는 정식 절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수습된 유해를 바탕으로 신원이 확인되었고요. 그럼 그 유해는 누구 겁니까?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말을 잃었어요. 제가 받은 관 속엔 군복만 있었어요. 시신은 없었습니다.
감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를 쳐다봤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유해가 수습되었다면서 외관 속엔 군복만 있었습니까? 그건 현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거짓말 마십시오. 할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민호는 살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의 목소리도 들었고요.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김민호 일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해외에 있습니다. 돌아오면 다 덮어버린다고 협박받았대요. 국방부 관계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때 감사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한민수 기자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의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장님, 긴급 자료입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민수 기자는 노트북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떴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서였어요. 거기엔 작전 실패 은폐, 사망자 명단 조정, 김민호 일병 전사 처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국방부는 해명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국방부 관계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민호야 할미가 해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감사장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퇴했고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엔 국방부 건물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김민호 일병을 돌려내라, 진실을 밝혀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민호 일병의 전사 기록을 재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생존이 확인되면 즉시 귀국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해외로 파견됐고 민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휴대폰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민호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정부에서 소식이 올까봐요. 어느 날 오후 한민수 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찾았대요. 민호 일병 찾았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지금 귀국 절차 밟고 있대요. 일주일 안에 한국 들어온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위패 앞에서 절하고 국군묘지를 찾아가고 혼자 밥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야.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할머니와 민호가 겪었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은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집안을 청소했어요. 민호가 쓰던 방도 깨끗이 정리하고 이불도 새로 빨았습니다. 냉장고엔 민호가 좋아하던 음식 재료를 가득 채웠죠. 정수진과 한민수 기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를 격려하고 귀국 일정을 알려줬어요.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를 축하해줬습니다. 반장 할머니는 떡을 해서 가져왔고 옆집 아주머니는 꽃다발을 건넸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손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민호가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다시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비쳤지만 오늘만큼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어요. 마치 민호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시민단체 사람들, 그리고 민호의 귀국을 응원하던 시민들까지요.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맨 앞으로 나갔어요. 곧 나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은 민호가 나타났어요.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분명 민호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위패 앞에서 그리워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에게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괜찮았어요.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민호는 할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미도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다. 주변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시민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민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할머니가 민호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태극기였습니다. 할머니는 태극기를 펼쳐 민호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이 깃발이 널 버렸어도 할미는 안 버렸다. 할머니는 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위패는 치웠다. 네, 넌 죽은 게 아니니까. 이젠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민호를 거실로 데리고 갔어요. 창가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위패가 있던 자리엔 민호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죠. 하지만 이젠 영정 사진이 아니었어요. 웃고 있는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여기 앉아서 내 사진 봤다.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민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한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민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으니 10년 만에 처음으로 밥상이 외롭지 않았어요. 많이 먹어라. 네, 할머니.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할머니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라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가족은 끝까지 지켰다.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민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분옥 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할머니께 그리고 민호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